안 그래도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한 2달 정도 있었어요. 왜냐면 또 다른 탐험을 한번 꿈꿔봐야 되겠다. 제 나이가 이제 58년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은 70을 바라보죠. 태평양을 2팔로 노져서 오는데 1년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롱비치 항에서 또 그 지인이 있어가지고 요트로 그냥 태평양을 쬐끔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과연 이 바다를 노져서 대한민국까지 올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고민해 보니까 고민은 좀 돼요. 오는 거 50%, 못 오는 거 50%. 그런데 못 와도 괜찮은 게 뭐냐면 못 온다는 거는 집을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탐험의 세상은 그런 거예요. 내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못 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어찌 보면은 내가 동심의 세계에서의 또 다른 세상을 여행하듯이 어쩌면은 우주를 여행할런지도 모르겠다. 우리의 영혼은 어디를 갈지 모르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이야기하는 거는 강의가 아니라 한 인간이 겪었던 거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롱비치 항에 가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무엇을 남겨줘야 될까? 환경 친화적으로 이 지구가 푸른 별 안에 우리도 더 푸른 숲을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의 환경이 더 좋아서 그 환경 호르몬에 살지 않게 하는 것이 어른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두 번째로,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될 젊은이들에게는 한국에 대한 자부심 긍지를 뭘로 심어줄 거냐? 연일 정치는 머리가 아파요. 또 우리의 경제는 늘 세습 체제로 가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경쟁력에서 자꾸 우리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경쟁력에서 지는 거예요. 그 경쟁력은 뭐냐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가치를 갖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혹시 연필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연필의 본질은 뭘까요? 여러분 연필을 자세히 보면 연필의 바깥에 노란색, 붉은색, 다양한 색깔로 포장되어 있어요. 연필을 바늘 뚝 건드렸더라고 생각해 보세요. 깎으면은 나무살이 벗겨져 나가면서 그 안에 흑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 흑심을 뾰족하게 깎아서 글을 쓰는 거예요. 연필의 가치와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 그 안에 흑심에 있는데 우리의 좋은 머리가 결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아무리 좋은 어떤 미래지향적인 걸 갖고 있어도 이 국가가, 이 기업이, 이 사회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들의 아이들은 밝은 미래보다는 약간 어두컴컴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탐험은 출발하기 전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했던 거예요. 탐험을 통해서 저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탐험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가보고자 했던 것들, 그리고 남들이 절대 못한다라는 것을 왜 못할까?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이나 신문사나 이런 언론사들이 오면 제 얘기를 듣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대사님은 참 이상한 사람이네요. 왜요? 이러면은 남들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남이 간 곳에 가고 싶지 않다. 왜 에베레스트나 히말라야에서 제가 이 탐험의 세계로 눈을 돌렸냐. 자, 에베레스트 같은 경우에 슈퍼맨이라고 할 정도로의 우리나라의 다양한 기라성 같은 산악인들이 있어요. 자기가 혼자 준비해서 자기의 짐을 지고 자기의 산소 분배를 가지고 정상을 갔다 온 친구는 없어요. 그러면 무산소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난제인 거예요. 루트를 셀파가 만들어 놓고 무거운 짐은 셀파가 지고 가고 누가 산악인이고 누가 셀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회의를 느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과연 좋을까? 그리고
우리는 1등주의만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축구가 왜 이렇게 잘하는 줄 아십니까? 옛날에는 골을 넣은 사람만 가지고 부각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나가지고 패스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 패스하는 사람과 골을 넣게끔 만들어주는 사람과 이게 혼연일체해서 똑같은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회는 왜 우리가 흔히 하는 하드한 그러한 데에서는 이미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왜 우리 사회는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북극을 갔다 온 지가 1990년대에 실패하고 91년대에 성공하고 87년도에 나침판이 가리키는 자복점을 갔다 왔는데 있잖아요. 38년 만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 38년 만에 제가 북극 탐험 얼음 위에 66일이라는 글을 쓰게 됩니다. 저는 어디를 가더라도 일기를 써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러더라도 일기와 사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글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 친구가 그렇게 글을 쓸 수 있을까? 아닙니다. 일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풍부한 색감이 이제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탐험했던 그 환경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저랑 함께 했던 허용호 대장이 참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말기암이라는 거예요. 엊그제같이 건강했던 사람이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하늘의 별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북극 탐험을 이 마무리를 하고 같이 그때 이제 허용호 대장, 저는 부대장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북극을 기획하고 그렇게 해서 북극 탐험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 저마저 만약에 간다고 하면 북극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걸어가서 대한민국의 태극기와 대한민국의 흙을 뿌린 장본인이 없어지면 이 글이 없어질 것 같았어요. 일기로만 남아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처음에 제가 북극을 갔다 와가지고 책을 출간하려고 제가 그 원고지를 1500매를 써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500매를 가지고선 제가 이제 글을 좀 다듬고 그리고 그때를 정말 이제 그 일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때 이렇게 추웠고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이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이러한 생각을 갖고 이 북극을 갔었구나. 그동안에는 책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다른 탐험이 내일 앞에 코앞에 있기 때문에 스폰서 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쫓아다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 낼 시간보다 저는 탐험이 우선인 거예요. 왜? 좀 젊었을 때 가야 되니까. 제가 그 서두에 얘기했듯이, 제가 미국에서 돌아온 지 이제 며칠 안 됐어요. 시차 적응도 잘 안 되고, 이렇지만, 우리 친구가 또, 친구라고 얘기하기는 우리 회장님이죠. 그래도 살가운 친구잖아요. 우리 친구가, 오늘 보니까 있잖아요. 너 저기 책 출판에, 그 기념회를 한다고 딱 이렇게 써가지고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아이, 참나, 이거선, 그래, 그러면은 내가, 정말 이 책을 왜 썼으며, 북극이 과연 어떤 환경을 갖고 있는가. 그러면서 저는 그 롱비치에서 대한민국까지 세상에서 가장 긴 길을 우리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길은 뭐예요? 꼭 고속도로가 돼 있어야 돼. 그게 길입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선상의 길이면 그것도 길입니다.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묻죠. 철학자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의 탐험은 뭐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한마디로 얘기해도 되겠어요? 길입니다. 길도자를 쓰는 도를 닦는다는 게 아니라 저는 가는 길이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문학을 전공한 사람은 글을 쓰는 게 길일 테고요. 또 그림을 그린 사람은 그림의 길이 있을 테고요. 비보이처럼 춤을 잘 추는 친구들은 거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길들은 각자가 다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결국에 한 선상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라고 하면 저는 DNA라고 영어로 얘기할게요. 저는 탐험지에 가서 내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못 보고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못 본다 할지라도 제 가슴이 뛰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내 삶이었구나. 사하라에서 내 피덩이들, 딸만 둘이거든요. 가가지고 있잖아요. 내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못 본다고 하는데 얼마나 진짜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왈칵이라는 눈물을 진짜 흘려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왈칵. 안 흘려봤구나. 왈칵이라는 눈물은 있잖아요. 내가 울고 싶어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어느 생각을 했었을 때 눈물이 있잖아요. 진짜 이렇게 표현할게요. 바켓스처럼 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흘리는 눈물이에요. 저는 그걸 2번을 흘려봤어요. 사하라에서 내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못 본다고 생각했고, 그때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지 중학교 1학년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은아이가 3살 터울이니까요. 2 딸을 남기고 가는 이 애비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과연 성장하면서 성장통을 겪을 때 과연 아버지처럼 정말 만약에 새아버지가 온다 하더라도 부모의 입장에서 이렇게 잘 생각해 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데 진짜 왈칵 눈물이 났어요. 2번째 왈칵 눈물을 흘린 건 어디냐면요. 이건 역시 미국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오늘같이 재밌게 잘 살았어요. 그리고 3개월 전에 모든 검사를 다 했을 때 건강했었어요.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말기암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냐고. 피로 검사하고 모든 것들을 다 검사했는데. 그리고 병원에서 어떤 저거였냐면요. 자, 뭐 병이라는 거는 원발 장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위에서 시작해서 뭐 어디를 갔다든가 간에서 시작해서 폐를 간다든가 뭐 이렇게 다양한 어떤 이동 경로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은 그런 이동 경로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세불명암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21세기 과학이 발달됐는데도 아직까지 이 암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모르는 걸 상세불명이라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죠. 저는 그때 그랬었어요. 하늘에다 대고 아니요, 신이요.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옆에 술 잘 먹고 뭐 이렇게 동네 온갖 뭐 힘들고 그리고 뭐 이렇게 주먹질 잘하는 친구들은 행복하게 사는데 이게 과연 공평한 걸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런 어떤 제 인생에서 짧지만 이렇게 다양한 사이클들을 느껴보는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면 옆에 있는 신랑, 옆에 있는 부인을 만지면서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세요. 사랑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늦을 것 같지만 늦지 않습니다. 진짜 내 영혼을 담아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했을 때는 상대방이 전율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들 엄마가 죽고 나서 우리 큰딸이 결혼 안 하겠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그러대요. 지 눈의 안경이라고 나름대로 괜찮은 제 사이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겠대요. 근데 그 사이가 그 당시 미국에 나가 있었어요. 이제 영주권을 받아야 되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가가지고선 이제 제가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결혼을 시키고 이제 제가 우리 딸은 이제 막내딸은 한국으로 돌아오고요. 저는 이제 너무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서 페루에 제 친구가 있어서 페루에 한 서너 달 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페루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딸한테 무슨 편지를 쓰면은 우리 딸이 그나마 뒤에 아버지가 있다라는 든든함이 있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는데 처음에는 출출문장으로 진짜 A4 용지를 몇 장씩 썼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제가 다시 보고 다시 봐도 있잖아요. 제 변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짧게 썼어요. 딸아, 사랑한다. 아버지가 항상 뒤에 있고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아버지는 너의 결정에 따르겠다. 세상을 걱정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꿈을 펼치렴. 이게 제 편지였어요. 다음날 아침에 애들 엄마가 있으면 아침상을 차려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새벽 다시 5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을 준비했어요. 그 준비해가지고 아침을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 딸이 나와가지고 그 숟가락을 들고 그 밥을 먹질 못하는 거예요. 숟가락을 달달 털어. 그때 제 인생에서 두 번째 왈칵 눈물이 흘렀어요. 사람마다 살아가는 삶의 길이 다르죠. 때에 따라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이렇게 사는 게 인간입니다. 제 마음 안에 저를 들여다봤을 때도 똑같아요. 제가 제일 똑똑한 거 같고 내가 제일 탐험을 잘하는 사람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오만이자 편견인 거예요. 왜 저 사람은 평상시에 아무것도 액션을 취하지 않다가 무슨 글을 쓰거나 뭘 하면은 저 친구에 저런 재능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다 재능을 숨기고 있어요. 단 그 재능을 내가 끄집어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예들에게 또 다른 새로운 꿈, 새로운 넓은 지평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고 하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꿈의 세계를 열어줘야 됩니다. 우리의 꿈의 세계는 뭐예요? 너 그렇게 하면 너 이 사회를 어떻게 살아갈 거야? 그렇게 하면 네가 성공할 수 있어? 라는 답이 아이들한테는 정말 비수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에요. 저는 제 집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서 우리 두 딸 아이에게는 꼭 이 얘기를 합니다. 결혼하는 거 너희들 문제야. 아버지가 대신 결혼해 줄 수는 없잖아? 라고 얘기하고 네가 정말 행복한 일을 하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우리 딸이 미국에서 걔 원래 플룻 전공이에요. 그리고 그 경양 음악 거기 콩쿨 대회에서 금상을 받은 애예요. 근데 미국 가가지고선 너무 제가 제빵이 재밌다고 거기에 미쳐가지고 거기에 공부해가지고 원래 그래도 동양인 하나밖에 없더라고 이게 최우상을 받고 이렇게 졸업을 했어요. 제가 이제 뭐 자식 자랑 이런 건 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원하는 거는 우리 아이들한테 너가 좋아하는 것을 하려. 근데 우리는 의사가 돼야 되고 변호사가 돼야 되고 검사가 돼야 되고 무슨 이렇게 교사가 돼야 되고 막 이런 너무 그런 것들에 편중되어 있어서 물론 그렇게 되면 돈은 많이 벌을 수 있어요.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과연 그게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해 봐야 된다. 오늘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북극을 갔던 거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뭐가 가장 좋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꿈을 가져보자. 나이 70에 저도 있잖아요. 누군가 도네이션만 된다고 하면 저 롱비치 항에서부터 이 서울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인천까지 들어오면 경수로를 타고 들어오면 서울에 들어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아무리 불가능해도 야, 두 팔로 노를 젓다 보니까 끝이 한국이 보이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 제가 대원들을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여기에는 대원들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돼요. 왜? 태평양은 마일로 치면은 제가 오는 게 7,000마일이고요. 키로수로 치면은 10,000km가 조금 넘습니다. 직선거리.
그러면 이 태평양에 환경이 나쁠 때에도 거기에서 견디고 와야 되는 거예요. 태풍이 쳐도 노를 져야 되고. 배가 뒤집어지면 거기에서 매달려 있다가 배를 바로 세워야 되고요.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요트 같으면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후딱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두 팔의 힘으로 제가 그 인천 앞바다를 출발해 가지고 저 보니까 있잖아요. 글쎄 하루에 많이 가면 2, 30km 갑니다. 그것도 죽기 살기로 노를 줬었을 때.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좀 걸릴지, 물론 해류도 있어서 조금 도움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어쨌거나 탐험가잖아요. 탐험가는 탐험의 꿈을 잃는 순간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목숨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뭐예요? 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꿈이 없으면 가슴 뛰지 않잖아요. 꿈이 없으면 뭔가 모르게 열정이 식어버리잖아요. 보니까 다 결혼하신 분들이 있고, 저기 결혼 안 하셨죠? 네, 안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것 같아서. 근데 한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우리 가슴 뛰는 게 점점 줄어듭니다. 왜 줄어들 것 같아요? 늙어서? 아닙니다. 늘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 식상함 속에서 계속 생활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뭔가 남편의 멋진 모습, 아씨, 이놈의 인간 양말도 제대로 안 받아서 그냥 똑바로 안 갖다 놓는다고 짜증스러운 것들이 내 마음 안에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놈의 인간 냄새만 맡아도 괜찮네? 뭐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자꾸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서 가져야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도전하는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작은 시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제 짝지가 없어져 보니까 그걸 알겠대요, 지금에 와서. 우리 딸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2번의 새 출발을 한다고 하면 너희들이 오면 짜증날 정도로 그럴 것 같아. 왜? 엄마한테 못 해줬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멋진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건 역시 행복입니다. 최대장보다 더 좋은 행복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서부터는 조금 나이하고의 관계없이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어떻게 생각하고 갈 건가에 대한 것을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제가 이제 갔다 온 것을 영상으로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1991년 최종렬은 우리나라 최초로 북극점에 도달했다. 영하 60도의 추위, 1400km의 북극, 61일의 산토끝이었다. 1996년 이번에는 영상 60도의 사하라 사막을 세계 최초로 걸어서 횡단했다. 8600km, 205일에 걸친 대장정이었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세계 최초로 실크로드 자전거 횡단을 나섰다. 16,600km를 142일 동안 달렸다. 우리나라 서해안 하늘을 돌아 독도에 이르는 바다길. 그는 왼손으로 눈을 저어 한반도 해양대 탐험을 하게 됐다. 영하 60도와 영상 60도, 120도의 온도 편차를 기다리며 세계적인 탐험가에 다가오는 최종렬. 그에게 탐험은 무엇인가? 탐험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내가 가는 길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길을 가면서 쉽지 않은 일들이 많았지만 사람이 어떻게 후회 안 하고 살 수 있겠어요? 후회스러움은 있지만 제 인생의 전체적인 탐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그래? 후회는 한 20%는 있고 80%는 괜찮게 잘 살았네. 잘 탐험을 했네. 라고 생각하니까 내 탐험에서는 조금씩도 남한테 위축당할 일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사실은 그 실크로드를 갔다 와서 또 다른 꿈을 향해 나는 달린다라는 책을 한 권을 냈었어요. 그때 저거를 낼 때 좀 급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좀 다듬지도 못했고 그냥 일기를 그냥 전체적으로 해서 조금 정리를 해서 이렇게 낸 건데요. 그때 왜 그랬냐면 바람 부를 때 연 날린다고 저도 책을 팔아가지고 탐험을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책을 내면서 제가 출판사에 맡겨놓고 그때 왜냐면 적도대 탐험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유럽에 들어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 자료차 들어가는데 내중에 갔다 오니까 이미 책은 나왔는데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제 후배한테 맡겼거든요. 청홍출판사라고. 갔다 와서 또 그 편집장한테 뭐라 그랬어요. 그냥 잘했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 내는 거를 상당히 많이 미루었어요. 왜냐하면 책을 내가 내고 나서 내 스스로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글은 누구나 다 아무나 다 잘 쓸 수 있어요. 일어난 일을 가지고 비교해서 쓸 수도 있고 직관적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상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시인들이 모든 사물을 다 꿰뚫어 보고 시를 쓰는 것도 있겠지만요. 상상으로 시를 쓰면 더 아름다운 시가 될 수 있고 더 좋은 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창의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앞으로는 좀 더 고민해보고 그러는 찰나에 사실은 이 책도 만약에 원래 나오지 않았을 건데 사실 벌써 이제 작년 7월이죠. 그래서 이제 9월인가 우리 허용호 대장이 저 하늘나라로 가면서 이제 우리가 갔다 온 역사를 우리 스스로가 사장시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원고 그 전에 500매 이상 써놓은 걸 가지고 이제 다시 작업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북극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표지를 이렇게도 잡아봤어요. 이건 제가 잡았던 거거든요. 끝까지 걸어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시작해서 끝까지 가야 될 일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상적인 그 생각으로 육체를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저는 저희 할머니가 제가 이제 이 책에도 있어요. 할머니가 그 당시에 치매가 오셨어요. 치매 할머니하고 저는 거의 한 7년을 같이 생활을 해봤습니다. 같은 방 안에서. 그래서 지금도 어느 치매의 어른들이 있으면 이분들은 이럴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우리가 뭐를 시작하더라도 끝까지 가보는 것도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북극탐험 얼음 위에 66일서부터 해서 거의 한 20개 정도의 책 제목을 갖고 출판사들은 또 나름대로 영업적 전략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랬더니 대장님 북극탐험 66일이 좋겠어요 이러는데 사실은 저는 그러려고 하면 얼음이 66일 그리고 북극탐험을 조만하게 넣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들은 그냥 이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북극이라는 거는 가장 온도가 많이 내려갈 때 영하 60도였어요. 그래서 숨을 들어 마셨다가 내쉬면 저 콧시험에 콧물이 그 결로 현상에서 생기잖아요. 그래서 또박또박 떨어지면서 이렇게 고드름이 만들어지는 곳이 북극입니다. 어디를 봐도 길이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내가 셀파가 되고 내가 포타가 돼서 내 인생의 새로운 탐험을 개척하고 싶었던 것이 탐험이었어요. 탐험은 내 무게, 내 먹을 거,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저 썰매가 보통 무게가 어느 정도 되냐면 가볍게 실으면 80kg, 조금 많이 나가면 90에서 100kg 정도 됩니다. 저기에 먹고 자고 덮고
또 그 기름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영하 30도 이상 올라가면, 내려가면요, 텐트 안에서 버너를 켜놔도 있잖아요. 열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물이 빨리 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결합니다. 보면은 평평한 그런 어떤 얼음이 얼어 있는 게 없어요. 북극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구본을 이렇게 놓고 보면 북극해잖아요. 바다 해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북극은 바다다. 바다가 결빙돼서 얼으려고 하니 얼마나 추워야 얼겠어요. 그래서 북극을 걸어가게 되는 거고요. 남극은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딛고 서 있는 이 땅, 우리가 뭐 지구의 끝 밑에가 남극인데 대륙으로 돼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16시간을 걷다가 있잖아요. 저렇게 텐트를 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 텐트를 치면 버너를 에다가 코펠에다가 바깥에 있는 저 허옇게 보이는 게 눈 같지만 얼음이에요. 거의 그 육각형의 결정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뭐 겨울에 아이들을 데리고 야영을 가잖아요. 눈을 한 코펠 담아가지고 물을 녹이면 얼마나 되냐?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코펠을 녹이면 거의 한 코펠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페트병에 물을 얼렸어요. 그거를 우리가 물을 녹여서 끓여보면 어느 정도 남아있을 것 같아요? 거의 그대로입니다. 조금은 증발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북극도 그런 환경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보면 얼음이 갓 얼어 있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이게 얼음이 갈라져서 하루나 이틀 정도 기다리면 영하 50도는 이거를 결빙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대원들이 저렇게 멀리 떨어져서 오냐면 얼음이 이렇게 고무얼음이에요. 이렇게 술렁거려요. 만약에 저기 얼음이 깨지면 뒤에 있는 대원이 확보해 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에 사람이 쑥 빠져버리면 있잖아요. 그건 역시 찾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점점점 이렇게 얼음이 벌어지는 거를 보실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북극은 바다로 돼 있잖아요. 얼음이 얼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오대양은 어떤 거를 갖고 있냐면 초생달과 보름달에 물의 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풀문이라 그러잖아요. 달이 아주 둥근 달이 떴어요라고 하면 인천 앞바다가 거의 우리가 이 바다에 있는 분들은 물 한 길, 두 길 했는데 12길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그렇게 만수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초생달이 되면 물이 빠져서 다른 대양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항시 북극에도 이 얼음이 갈라지고 벌어지고 그리고 막 물이 흘러가는 소리를 귀로 듣습니다. 이제 대원들이 저렇게 텐트가 완성되면 저 안에 들어가서 코페와 버너에다가 물을 끓이기 시작하면 자, 퀴즈 나갑니다. 위스키가 얼을 것 같아요? 안 얼을 것 같아요? 45도. 얼을 것 같아요? 얼을 것 같습니다. 올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얼어요. 그래서 네, 여기는 그래서 저희들이 위스키를 어디에 넣어서 가져가냐면 알루미늄 캔 같은 요만한 거에다가 위스키를 붓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표현하죠. 위스키를 굽는 거예요. 버너에다가. 그 연료통을 구우면 이게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스키가 녹아요. 우리나라 커피가 있잖아요. 스타벅스보다 더 훌륭한 커피예요. 그건 그냥 후일담인데 스타벅스 회장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도대체 한국 커피 맛있는 게 뭐야? 딱 이랬는데 그 믹스커피 제 얘기대로요. 믹스커피 2개를 딱 넣고 얼음을 넣고
이걸 휘저어가지고 있잖아요. 아이스 커피를 만들어 보세요. 진짜 맛있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간을 맞출 수가 있냐 말이에요. 달면서 그 커피의 향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한국 커피 맛있다. 응? 똑같이 우린 그 믹스 커피를 가져가요. 믹스 커피 하나를 딱 넣고 그 뜨뜻한 물에 그리고 위스키를 딱 이렇게 반 잔을 넣습니다. 혹시 나중에 추운 겨울에 산에 가시게 되면 위스키 커피를 만들어서 가져가세요. 한 잔 마시면 속이 짜릿하면서 그냥 이렇게 혈액순환이 됩니다. 참 요때 요게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점심은 어떻게 먹을까? 지금 이게 저희들이 점심을 먹는 모습입니다. 텐트를 치고 음식을 만들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예 아침에 일어나면 이 보온병 유래에 보면 보일 거예요. 각자 보온병에다가 제일 좋은 거는 그래도 우리나라 크림 스프, 소고기 스프. 기가 막혀요. 펄펄 끓여가지고 거기다 탁 넣고, 그거, 한 컵에 6포나, 이 당시 저희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뭘 가져갔냐. 우리나라에서 마가린 같은 거 있잖아요. 마가린을 저 추운데 가져가면요, 딱딱해지니까 가기 전에 이렇게 각지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통 한 번의 칼로리가 1800칼로리에서 2000칼로리가 돼야 동상이 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영양 부족이 오면은 동상이 걸리잖아요. 쉽게 노출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가가지고 마가린을 그냥 우걱우걱 그냥 씹어서 먹습니다. 입에 넣어서 우물우물해가지고. 여러분 초콜릿 볼도 있잖아요. 그거 가져가면 어떤 줄 아십니까? 잘못 꽉 깨물면 이빨 깨집니다. 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입에 넣고 한참 그 온기에 녹아야지만이 먹을 수 있는 곳이 추운 곳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점심을 먹으면서도 그냥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왜? 발이 얼어가지고 막 진짜 찢겨져 나가고 바늘로 찌르는 것 같으니까 계속 이러면서 점심을 먹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좀 이렇게 얼음배를 이용해 가지고 건너편에 건너갑니다. 인생에 공짜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가 가는데 얼음은 꼭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물의 흐름이 그렇게 돼서 북극점으로부터 물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흘러서 내려가니까요. 그래서 늘 저런 것들을 하루에 몇십 개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면 이렇게 배낭 같은 것도 이렇게 던져서 넘기기도 하고요. 북극의 이제 자연환경을 보실 겁니다. 얼음 봉우리의 등선이에 몸이 빠졌을 때 그것은 마치 악마의 화용처럼 대원들을 붙들고 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처럼 자신을 수고시킵니다. 그 답은 극점에 도달해야만 얻을 것 같다. 매일같이 그냥 하루에 이제 점점점 시간은 늘어납니다. 왜냐면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들어가면 3월 중순이 넘으면 태양이 떠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러다가 3월 한 25일 말쯤 되면은 완전 백야가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백야는 있잖아요. 핀란드나 노르웨이나 이런 근데 가서 그 오로라가 있는 데 보면은 그냥 훤하거든요. 이게 백야가 아닙니다. 완전하게 6개월 낮, 6개월 밤을 갖고 있는 곳이 양극권이 갖고 있는 백야 현상이에요. 이걸 극야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시계를 가져가도 24시간이 표시되어 있는 시계를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16시
18시, 이제는 6시구나. 저녁 6시니까, 저녁을 해 먹고 잠을 자야지. 이렇게 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북극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동상이에요. 이건 저희들 대원들이 걸린 거는 아니고, 그 캐나다 팀이 그 전년도에 시도하다가 저렇게 동상이 걸려가지고, 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손가락만 말짱하고 요 손가락은 다 동상이 걸렸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김홍빈 뭐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제 후배지만 걔도 이렇게 그 미국의 맥킨리 가가지고 맥킨리가 북극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렇게 셉니다. 그래서 동상이 걸려서 걔는 이걸 다 잘랐어요. 근데 이 사람도 어디를 잘라야 되냐면 거의 여기를 자르든가 여기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감염 때문에. 그래서 추운 데의 최대의 그 리스크라고 하면 저런 동상입니다. 얼음이 점점 이렇게 솟구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여러분들 영화에 보면 타이타닉이 뭐 두 가지라 그랬죠. 뭐 안에서 화재가 나서 그렇다. 하나는 빙산에 맞아서 가라앉았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어느 게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북태평양으로 이 북극의 얼음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큰 것들이 흘러내려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뭐 때에 따라 이게 뭐 짐을 끌어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잘 끌려오지도 않을 때도 많았고요. 또 이렇게 그냥 얼음이 갈라지고 찢겨져 있는 데에서는 두 손으로 저거를 잡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실 매일같이 저런 것들의 연속이었어요. 이제 밤에 텐트 속에서 몇 시간씩 누워 있어도 고통뿐이다. 종일 빙원에서 반사된 빛에 시달리고 나면 두 눈은 설명으로 심한 고통을 겪는다. 이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살처럼을 뜯고 가야 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저게 동상 걸리면 발목을 잘라야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에 야 이거 진짜 뭐 발목 없어가지고 이렇게 운이 흔히 얘기해서 불구가 되면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그게 저한테 좀 힘들었던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렇더라고요. 나한테 아주까지 기회가 주어져 있는 한 북극을 가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았어요. 발목 하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용기가 생겼어요. 그 용기가 저를 북극점으로 인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에 따라 우리가 용기라는 거는 그냥 글자 그대로 그냥 진짜 용감하게 뭔가를 띄워드릴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요. 환경에 따라 극복할 수 있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극과 극에서의 어떤 생각이냐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없던 용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사하라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다음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못 볼 것 같으니 내 딸들이 보고 싶고 내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데모질을 하고 간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냥 왈칵이라는 눈물이 흘렀잖아요. 근데 심장이 계속 멎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더 빨라지고 그리고 혈액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점점점 여기서부터 차가워지는 거예요. 이래서 죽는가 보구나. 이걸 느껴봤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떻게 극복한 줄 아십니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 영혼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사막에서의 내 영혼이 왔다고 하면 내 집에 와서 내가 편안하게 숨을 거두는 게 맞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래 내 영혼이 사막에서 왔다고? 라고 생각하니까 있잖아요. 그 심장이 급히 뛰던 게 조금 더 안정되고 점점 더 안정되고 우리의 공포는 누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 만든다라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야, 너 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겠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긍정적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의 그 선배로서 그 긍정적인 거를 너무 큰 거를 선택하지 말고 작은 거를 선택하면 나중에 큰 것이 보입니다. 저는 이 사막을 갔다 오면서 제 인생의 변화가 참 많이 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뭐 북극이라는 거 이렇게 보면 정말 이제 이 힘든 지대를 지나서 저기 가면은 끝이 없이 그냥 걸어갈 것 같잖아요. 저거 있잖아요. 2, 30분만 가면 또 얼음이 깨지고 갈라지고 이렇습니다. 때에 따라 그냥 어떨 때는 건너뛰어야 될 때도 있어요. 저쪽 끝에 가면 붙을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그 드론은 항공기에서 찍어보면 있잖아요. 이 갈라지면요. 끝이 없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좀 약간 짧은 데에는 저는 그래도 학교 다닐 때 넓이뛰기 선수였고 마라톤러이기도 하고 제가 키는 작지만 그냥 초등학교 때 조금 지나서 중학교 때 큰 키가 다예요. 그래서 진짜 운동을 열심히 잘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제가 중거리 장거리 이런 거에는 거의 제가 뭐 제천에서도 총각 때 시 대표를 했었으니까요. 여기 서초에 가면은 코롱 스프렉스라고 옛날에 서울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분양을 받아가지고요, 분양권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내고선 하면은 있잖아요. 거기에 의사도 있고 뭐 당신은 근력이 약하니 이걸 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게 있었어요. 그 당시 이 코롱이 얼마나 거기다 돈을 많이 투자했냐면요, 트레드밀이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 우리 공군 조종사 같이 이걸 탁 쓰고 태릉 선수촌의 선수들도 거기 와서 그걸 뛰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산소 섭취도 모든 것들을 다 하는데 그게 그 당시 독일 기술자가 들어와 있는데 점검할 때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좀 풀로 뛰어도 좋겠냐 이랬더니 풀로 뛰든지 뭐 그 사람은 그래 생각했지. 네가 뛰고 싶은 대로 뛰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진짜 거기 거의 2시간을 풀로 뛰었어요. 그때 진짜 빠르게 뛰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겠어요? 그게 갑자기 노란불이 다 들어와가지고 신문에도 났어요. 노란불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 코롱 스프렉스가 생긴 이래에 산소 트레드밀 전체적으로 고장을 내킨 사람이 접니다. 그런 훈련을 가지고 가도 여기에 들어가 보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 옆에 있는 사고가 나서 허영호 대장이 중간에서 어떤 사고가 났냐. 우리는 점심을 뭐로 한다 그랬어요? 스프를 끓이잖아요. 그럼 물을 먼저 끓여야 돼. 그러면 코펠을 거의 우리가 1.5리터씩 넣으니까 코펠이 그냥 진짜 이만해요. 그래가지고 물이 끓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바깥에 전 아침에 화장실을 안 가요. 허영호 대장은 매일같이 괴터가 걸어가면은 개종시계를 맞춘다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완전히 반복적인 그런 생활을 하잖아요. 규칙적이고요. 화장실을 매일 아침이면 가는데 나 혼자 나가니까 너무 추우니까 같이 있으면 좀 좋잖아요. 뭐 이렇게 그럼 나갑시다 이랬더니 뭐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형 매일 같이 화장실 가는데 왜 안 가? 이랬더니 짜증을 팍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가면서 그때 물이 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종인이하고 뭐 이렇게 후배한테 저기 물이 끓고 있으니까 조심해. 이러고 있잖아요. 제가 북극은 화장실 문화가 어떠냐면요. 제가 변비가 있었는데 정말 가가지고선 큰 볼일을 보려고 딱 앉아있으면 다 얼어 터져 나가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남다주실 못하는 데가 거기에요. 얼어가지고. 응? 진짜로. 그러니까 사람은 있잖아요. 아무리 그러더라도 살아남는 법을 스스로가 체득하는 거예요.
북극에서 제가 느낀 거는 뭐였냐면요. 제 경험은 이거예요. 정말 그냥 그 대변이 항문에 와서 걸릴 때까지 걸어가거나 뭘 하다가 도무지 못 참겠다고 생각하고 옷을 벗기 무섭게 하면은 1분 안에 다 끝납니다. 그리고 뭐 잘못해가지고 여기에 잘못해가지고 좀 묻었어요. 영하 5, 60도는 너무 좋아요. 이렇게 탁 치면은 있잖아요. 뚝 떨어지고 냄새도 안 나고. 옷에 묻는 거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아침에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나가가지고선 제가 그러잖아요. 길어봐야 2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데 그 2분 안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제가 책에는 누가 잘못했다고 쓰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바람에 의해서 거기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절대 그 물이 쏟아질 그런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뜨거운 거를 잘못 이렇게 들다 보니 어떻게 이게 올라오면 사람이 놓치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매트리스를 이런 거를 깔기 때문에 장판이나 똑같은 거예요. 물이 스며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극에서 동상이 걸려서 실패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서 허대장하고 최종인 대원이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 혼자 가면 저 빨리 갈 수도 있는데 또 이제 그 베이스에 남아 있는 대원들에게 기회를 주자 이렇게 해가지고선 왔는데 또 한 친구가 다쳐서 나가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합류한 친구 중에 이 옆에 있는 신정섭 대원이 같이 북극점을 밟습니다. 이게 북극점이에요. 북극점은 어디에도 아무것도 이정 표시가 없어요. 처음에 출발했던 얼음의 그 형태, 북극점이라는 곳에 갔었을 때에도 늘 이 형태로 남아있더라. 가는 길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이 도보로 가죠. 저희들이 도보로 가는 것을 처음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평균어떤 장을 여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힘든, 가장 구식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출발 날짜는 4월 8일.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앞으로 2달 후면 극점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베테랑 탐험가들이 오직 13km의 전진을 위해 하루 15시간 이상을 걸어야 합니다. 대체 어떤 곳이길래, 어떤 장애가 있길래 그토록 오랜 인내의 시간을 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래 보면 사람이 넘어지면 왜 넘어지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언덕이 있는 게 안 보여요. 저렇게 되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남아있으면 하루에 20씩 하나 내려가죠. 지금 블리자드 속에서 장교차 입고 전진한 지 4일. GPS 좌표는 결국 극점을 가리켰다. 5월 7일 새벽 1시에 북위 89도 59분 58초. 지금과 폴에 도착했다. 지금과 폴에 도착했다. 지금 5월 7일 새벽 1시다. 5월 7일 새벽 1시. 도착할 겁니다. 폴에 도착했다. 아주 험한 그 행로를 걸음하는 남았습니다. 쉬도 많이 겪었고 또 배고픔도 많았었고 그런데 막상 북극점에 가보니 1m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얼음 속에 북극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감옥이라는 것은 쑥쑥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대세는 앞에 올 때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더라도 깨끗해야 된다 생각하고 이 탐험이라는 장르는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이 탐험가에 대한 예우가 없어요. 저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6.25 전란이 일어나고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들은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 있으면 스폰서 금방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뭐 꼭 예우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탐험가의 그런 것들을 엄청 위상을 높여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탐험 정신에 의해서 국가를 만들었던 나라들이니까요. 미국의 역사가 얼마가 되겠어요. 근데 그들이 다 도전의 역사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북극에 갈 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잖아요. 있는 것도 다 팔아서 그냥 가져가고. 저는 금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있으면 그거 팔아서라도 산을 가야 되고 그걸 팔아서라도 무언가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는데 내가 북극에 그때 우리 그 큰딸 아이가 뭘 갖고 놀았냐면 레고 블록을 갖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레고 블록은 전 세계 어린이 아이들의 장난감 1위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그 레고는 끼워가지고 총을 만들 수 있고 탱크를 만들 수 있고 자동차를 만들 수 있고 경찰 아저씨를 만들 수 있고 바나나를 만들 수 있고 병아리를 만들 수 있어요. 세상에 이런 장난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병아리는 병아리대로 사줘야 되고 총은 총대로 사줘야 되잖아요. 레고는 이러한 토탈적인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제가 그때 그걸 봤던 거예요. 저는 남들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야, 이 레고 회사? 그래, 전 세계 어린아이들 장난감 1위의 회사인 이 레고 회사. 이 엠브레이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북극점에 서게 되면 거기에다가 얼음 속에다가 묻고 사진 찍고 동영상 찍으면 그건 뭐 사실 그것만큼 제일 큰 CF가 어디 있겠어요. 그날 저녁에 이제 저 세상 사람이 됐지만 최진실이가 잘 나갈 때 보통 1억 5천, 2억씩 받았을 때요. 그때 90년대. 90년대 2억이면 이 변방에 아파트 샀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는데 그래 3억 달라면 3억도 주겠지, 4억 달라면 4억도 주겠지, 막 이렇게 생각해서 4대를 모시고 살았거든요. 저희들 아이까지 해서 4대가 살아요. 그 작은 내 골방에서 있잖아요. 그날 저녁에 제일 높은 지폐가 10,000원짜리였어요. 그 당시. 그거를요, 여러분들 3억이나 4억을 쉬어봐요. 아침이 밝아오는 거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10km 노독을 합니다. 스폰서는 언제 될지 모르지만 내 체력은 늘 한결같이 만들어 놔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막 의림지를 띄어서 돌아오는데 그 동쪽에서 여명이 밝아오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네 영혼을 팔아서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왜 그 생각이 아주 선명하게 들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의 선조들이 나한테 깨우침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내려오면서 그랬어요. 내가 탐험을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난 거였나? 그 고민을 하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의 제품도 아닌 이거를 내가 가져가서 내가 CF나 하고 그 북극점에 서면은 인생 역전이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내가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레고를 우리 아이들 장난감 안에 다시 넣어놓고요. 뭘 가져가면 5,000년의 역사, 5,000년의 혼을 지구의 꼭대기에 갖다 놓을까라는 과제가 떨어진 거예요, 저한테.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뭘 가져가면 5,000년의 역사, 5,000년의 뿌리를 갖다 놓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데 찾아도 생각이 안 나요. 뭐 도자기를 가져갈까? 뭘 가져갈까? 뭐 아니면은 우리의 뭐 오래된 경전을 뭐 카피해서 가져갈까? 뭐였는데 뭐 아무런 것도 그 5,000년의 혼이 될 수가 없었어요. 스폰서가 되지 않아서 저희 집 지금도 저희 부모님이 아버님이 91세, 어머님이 90세예요. 지금도 농장에서 두 분은 티격태격 싸우고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본가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마당에 흙이 보였어요.
5천 년의 역사, 5천 년의 뿌리가 이 흙 속에서 태동된 것을 지구의 꼭지점에는 대한민국 흙 한 평을 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져갔습니다. 처음에 흙을 요만큼 가져갈 때 제천 고향의 흙 이렇게 썼어요. 제가 제천에서 탐험가가 됐으니까 본향은 제천이 아니지만 내가 제천을 더 피할해야 되겠다. 제천 맨날 와서 깡패만 많고 얻어맞고 갔다라는 추억들만 많아가지고 제천을 좀 새롭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과제가 있었고요. 그런데 제천자를 살짝 가리니까 그냥 고향의 흙이 됐어요. 이북 5도 그리고 우리 남한의 전체적인 모든 한민족의 모든 사람들은 고향의 향수에 젖어 있고 고향에 대한 소중함. 그래서 저는 고향의 흙이라고 아예 제천자를 지워버린 거예요. 이따가 이제 고향의 흙을 뿌리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만이라도 이 지구상의 가장 높은 땅덩어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땅이에요. 지구의 꼭지점에 우리의 흙이 한 평 뿌리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겁니다. 저는 이 흙을 뿌리면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 거다. 우리 아이들이 세계 최고가 된다. 왜? 우리 땅이 제일 높은 데 와 있는데요. 북극점에. 이게 제가 북극에 가져갔던 5천 년의 역사, 5천 년의 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볼 거예요. 우리 저 위에다 태극기를 꽂은 거예요. 이 북극점은 어느 나라의 경제 수역도 아닌 거예요. 남극점에 가면은 제일 먼저 왔던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태리나 이런 애들이 거기에다가 다 해가지고 자기네 국기들 다 걸어놨죠. 북극점은 물론 바다가 수심 4,000m 밑에 있지만 그 위에 우리의 흙은 어쨌거나 한 평 정도를 뿌린 국가가 되는 거예요. 세종열이가 뿌려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국민의 모든 정서는 그렇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고 뭐 삐끄덕거려도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넘어서 뭔가 저 나은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북극에 관련된 거,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보셨어요. 제 인생에서 잘한 게 있다고 하면 탐험에서 딱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북극점에 대한민국 흙을 한 평 정도 뿌려서 대한민국의 땅이라고 하면서 뿌렸던 거 하나. 또 하나는 실크로드를 오면서 야, 우리 오면서 정말 예전에는 실크가 세상을 바꿔놓는 물질이었지만 이제 가칭 그린 실크로드 얼마만큼 숲이 우거지고 그 푸른 자연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실크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린 실크로드라고 생각하고 제가 떠나는데 그러더라고요. 농원하는 사람이 뭘 가져가면 잘 자랄까 뭐 이러는데 모가놈의 씨앗이 그냥 척박한 곳에도 잘 자란다. 그래서 이태리 로마에서 출발해서 대한민국 남산까지 올 때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물 먼저 마시는 게 아니라 내 입에 들어가는 물을 어쨌거나 씨앗을 심고 거기에다가 물을 줬어요. 이란의 사막 한복판에도 그랬고 거기에 모가나무가 한 그루라도 살아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 지구를 걱정하는 마음에 푸른 신라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양 대탐험 또 하나는 뭐냐면 제 선조를 뵐 때 야, 너 뭐하고 왔어? 이러면은 내 장보고 장군한테도 그럴 거 같아요. 아유, 뭐 장군님은 여기에 청해진만 왔다 갔다 했지만 저는 우리의 삼면의 바다를 5,000년 역사 이래 최초로 노저어서 동해 독도까지 들어갔습니다. 제 인생에서의 제 탐험의 모든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뭔가 자존감을 우리의 후예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어른들에게 같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게 뭘까?
우리나라는 엄청 나눔을 잘하는 것 같은데 소소한 나눔은 잘합니다. 근데 기업들이 나눔을 안 해요. 여러분, 록펠러 같은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도 중소기업들이 깨지고 자살하고 그런 줄 아십니까? 카네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들한테 우리가 리더십 교육을 받아요. 뭘 받는 거냐 말이에요. 카네기 홀을 만들고 그렇게 나쁘게 해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더럽게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승처럼 쓰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우리는 기부 문화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벌어가지고 왜 기부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기부 문화가 좋아졌을 때 이 나라가 1등 국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봐요. 땅덩어리 접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반도체가 전 세계를 끌고 가려고 하고 젠슨항이 뭐 여기 오고 싶어서 왔겠어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AI, 로봇도 있잖아요. 그 현대에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사들였잖아요. 이걸 중국에 팔려고 하는데 미국 정부가 중국은 못 주겠어. 해서 상기 현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작은 땅덩어리에서 그렇지만 머리가 전 세계로 치면은 그냥 천재성을 갖고 있다. 근데 이 천재성을 조금 얄팍한 데 쓰는 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미래를 향하고 뭔가가 국가를 위하고 뭔가를 이웃을 위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우리 후예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를 주려고 하지 말고 자녀들을 채찍질을 해서 나가서 너가 여기서 살기 싫어? 미국 가서 살아. 유럽 가서 살아. 아니면 네가 뭐 하고 싶어? 너 돈은 요만큼밖에 못 주는데 네가 알아서 살아. 엄마 아버지 돈 많은데 뭐 그거 돌아가시면 다 내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다 사회에 기부할 거다. 저는 뭐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우리 딸들은 아예 그래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가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예.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우리 사회에 뿌리를 이제 내려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자녀들이 이거를 이어서 가잖아요. 미국의 교육법은 다릅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내가 서울에 탐험학교 하면서 좀 보내봐 이러면은 우리 애가 가가지고 다치면 어떻게 다칠 수도 있죠. 그죠?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냥 뭐 맥주 없이 있다가 그날 저녁에 심장마비로 죽는 애들도 있는데 뭘 그걸 걱정하냐고요. 우리는 매사가 다 걱정이에요. 내 아이가 걱정이고 내 아이만 그냥 잘 보호받으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은 선진국이 아니에요. 이건 후진국이에요. 내 아이든 누구든 간에 새로운 세상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런 신념, 그런 열정,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남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 탐험은 짧지만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제 탐험은 그 생각에서 변함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길 위에서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제 책에 이제 뭐 중요한 거를 이렇게 몇 가지를 좀 추려보라고 하면 사실 이게 지도 위에 작은 점이 북극점을 이야기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좀 스토리가 들어 있고요. 저는 늘 이제 사람들은 꼭 골을 넣은 사람만 생각을 해. 같이 힘겹게 뛰어주고 그리고 방어를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높이 평가 안 해. 손흥민이 골 잘 넣으면 그게 손흥민이만 최고인 거예요. 쟤는 천재야 이러는데 걔만큼 그런 것들을 어시스트 해주면 늘 수 있는 친구들 많다. 그런데 우리는 1등주의로 가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을 모든 것들을, 물론 어느 나라 축구든 다 그렇다. 제가 축구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구도 그래요. 그래서 돈 없으면 야구 선수 못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조금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저를 우리 이 탐험을 스폰서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고종남 단장, 제가 2번을 찾아가서 스폰서를 받았어요. 1990년대에 이분이 스폰서였어요. 실패했어, 우리가. 그러니까 2번 다시 투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당시 3, 4억을 돈을 투자하려고 해봐요. 수안보 오로라 스키장이에요. 그래서 회장님, 오로라라는 게 어디에서 옵니까? 북극의 극광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벽의 여신 아닙니까? 그런데 2번째는 스폰서를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비서실에 물었더니 이분이 꼭 오면은 수안보에 오시면은 잘 가는 온천이 있어요. 그 사우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사우나 가가지고, 사우나 가면 어떻게 했는데 옷 입고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옷 벗고 와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회장님, 제가 알몸으로 와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제가 장사하러 왔습니다. 무슨 장사? 제 목숨값이 3억밖에 안 됩니까? 스폰서 해주세요. 이번에는 제가 정말 만약에 스폰서 했는데 북극점에 못 가면 제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 이 사람 큰일 날 얘기를. 탐험은 살아서 돌아오는 거 아닌가, 자네 말처럼. 맞죠? 그렇지만 이번에 약속은 제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최종렬이의 목숨값이 겨우 3, 4억밖에 안 되겠어요. 저는 300억이고 3천억이고 3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이 있잖아요. 사우나에서 허허허 웃으면서 알았네. 돈은 언제까지 주면 가야 될 날이 보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래서 이거 받아서 간 거예요. 제가요, 엄청 키는 작지만 열정 하나로 세상을 살아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종남 단장님한테 대한 글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제 뭐 이렇게 다들 견뎌온 시간들이 이게 절대로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뭐 대원이 교체되기도 하고 다 이랬지만 우리가 세웠던 꿈의 모양은 똑같은 거예요. 누가 가든 간에.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보면은 믿음의 이름 뭐 이런 결단의 이름 이런 걸로 제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탐험은 이렇게 꿈만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이름에 후원이라는 이름, 믿음이에요. 우리 탐험을 정말 열정적으로 사주신 분이 고종남 단장이에요. 제가 그분이 미국에 계신다는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정말 어려워졌었을 때 결정했던 거예요. 나는 그것도 몰랐어요. 나중에 갔다 와서야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미국으로 가셨어. 근데 미국에 어디에 계시는지를 못 찾겠는 거예요.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도 좀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얘기 들었는데 제가 꼭 이 책은 그분한테 손에 쥐어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탐험이라는 게 누가 한 사람만이 그 꼭지점에 가가지고 최종렬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세상을 잡아준 사람들도 있다. 김인기 기자, 그 현장에서 그 힘들게 리포트했던 친구였고요. 이성수 기자 같은 그는 전체적으로 카메라의 총책을 맡고 뛰었던 사람이고, 이용호 카메라 기자는 정말 이 친구가 중간에서 그냥 한 10일 남겨놓고 들어와가지고 아주 오만 속을 다 새겨가지고 못 갈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친구도 내중에 가면서 친구가 되고 내가 걔 짐을 더 지고 그리고 이렇게 갔다 왔는데 이 친구도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책에는 안 넣었어요. 근데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도 안 받아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나 종렬이야. 그리고 내가 북극에 관한 책을 좀 쓰고 있단다. 네 생각이 났어. 걔가 인제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얘기 들었는데 뇌졸중이 와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건강하게 살 것 같아도요. 그래서 이 이영우 기자가 참 어떻게 보면 렌즈로서의 그 마지막 모든 것들을 이렇게 시선을 붙잡아 놓은 친구이기도 합니다.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늘 떠날 때마다 애비야 너 꼭 가야 하니? 이렇게 묻습니다.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아우 저놈의 새끼 저거 내가 저렇게 얘기한다고 안 갈 놈 아니고 알잖아요. 자식을 키워보면 쟤는 결정 내면 가는 놈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래 잘 갔다 와라. 가면은 대원들 잘 챙겨라. 너보다 너 옆에 사람을 더 챙기라고 가르쳐요. 진짜로 저희 부모님들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는 추운 그 영하 60도의 바람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추운 세월을 지내는 것이 바로 부모들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것도 있어서 글을 그렇게 넣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가장 좀 저한테 참 이게 뭐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이 글을 쓰면서 탐험의 이야기를 쓰면서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놓을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집사람이 엄청 뭐 우리 저 친구는 예전에 봤지만 강단이 있고 이런 줄 알았어요. 왜? 제가 탐험을 떠날 때 맨날 생글생글 뭐 잘 갔다 와 뭐 이러고 이래고 그래서 내가 철없는 신랑이죠. 갔다 와 우리 집사람 아주 진짜 아주 뭐야 남들은 뭐 눈물을 글썽거리고 그러는데 뭐야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보다 한 살 아래니까요. 우리는 종교가 다릅니다. 저는 불교 4대 집안의 장남이고 우리 집사람은 기독교 모태신앙의 장녀예요. 참 이게 사랑이 뭔지 사랑은 있잖아요. 별걸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내중에 제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형, 제가 해양대 탐험을 갔을 때 그런 거예요. 형수가 저렇게 웃는 것 같아도 형이 안 보일 때 많이 울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참 나에 대한 거, 내 탐험의 절반은 저희 집사람의 몫이에요. 이제 저희 집사람이 하늘나라로 간 지도 16년 정도가 이제 되는 해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한편으로, 나같이 미친놈을 만나서 이렇게. 그랬나?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있잖아요. 키 큰 여자하고 살면은 우리 2세들이 클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 집사람이 키가 1m 72입니다. 옛날 키로 치면 아주 커요. 그랬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렇게 훌쩍 가대요. 그래서 늘 이제 마음 한켠에는 그렇게 아파요. 시리고 아프고. 근데 시리고 아프다고 계속 그렇게 내 얼굴이 시리고 아픈 걸로 살아야 될까? 그걸 원할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주까지는 홀로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떠나고 나면 점점점 이렇게 기억이 이렇게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집사람이 떠나고 나서 딱 한 가지가 겪은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정말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음악의 장르를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다 잊어버렸어요. 어느 분이 가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장님 우리 애를 막 그때 이렇게 해주셨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난 까마득히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저도 있잖아요. 치매가 오나? 우리 할머니를 닮아서? 이렇게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검색해보고 의사하고 상의해보니까 흉격에 의한 그런 기억 상실이 온다는 거예요. 특히 배우자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한번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끈을 안 놓으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장 힘들고 외롭고 막 이럴 때 늘 이제 참 미안했던 거는 뭐냐면요. 제 딸들입니다. 딸들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같이 울고 웃고 성장통을 겪으면서 막 혼내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딸들과의 저의 길은 반대의 길에 늘 서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버지의 빈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것도 묻지 않고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큰딸이 딱 원망한 거 하나 있네요. 내가 떠날 때 참 진짜 철부지 아빠예요. 지금은 이제 철이 좀 들었어요. 철 들자마자 망령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우리 큰딸이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이럴 때 제가 이랬어요. 혹여나 아버지는 탐험을 하니까 돌아오지 못하면 윤빈이 막내거든요. 윤빈이는 네가 잘 뒷바라지 해줘야 된다. 그래서 걔가 있잖아요. 대학교 4학년 때 울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아버지가 떠나서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깊은 잠을 못 잤다고. 또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별로 안 좋대요. 그래가지고 참 이게 철없는 아빠하고 사는 아이들한테 나는 참 많은 상처를 줬구나. 그래서 2년 전에 우리 딸한테 여러분들도 혹여나 자녀들한테 가슴 아픈 이야기를 했다든가 가슴 아픈 행동을 했으면 사과해야 됩니다. 제가 2년 전에 저희 딸아이가 미시건에 살고 있는데 제가 LA를 갔어요. LA에서 운전하고 가겠다고 하는데 거기가 거의 6,500km예요. 내가 영어도 잘 못하지? 근데 저는 용기가 있어서 전 세계 어디든 제가 막 다니는 스타일이에요. 난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총 맞아 죽어도 괜찮다 이런 스타일이니까. 우리 딸이 처음에는 아빠 나 시간이 없어요 막 이랬더니 아무래도 안 되겠는가 봐요. 그랬더니 내가 LA를 갔는데 그 전날 아빠 내가 LA 가서 먼저 잠을 자고 차는 다 렌트를 해놨어요. 제 계획은 그거였어요. 우리 딸과 내가 살아생전에 여행하면서 내 딸 손을 살포시 잡으면서 정말 아빠가 그때 그런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왔던 거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그런 말 한 거에 대해서 너한테 용서를 빌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피식 웃으면서 아빠 내가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러는데 쌩까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한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더 살가워지고 더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자녀 관계에도 혹여나 내가 가슴 아픈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정말 1대1로 만나가지고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게 그 북극점에 쓰면서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한쪽에 태극기를 걸고 있잖아요. 눈물이 그냥 약간 이렇게 눈꼬리를 촉촉하게 적셨어요. 여기는 대한민국의 땅이야 이러고선 이 태극기를 꽂는 그런 어떤 그 희열, 그리고 정말 이 힘든 이 환경을 이겨냈다라는 자신감, 그 자존감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 제가 무전을 연락받았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저에게는 할머니가 상당히 제 인생에서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일제시대 때 학교를 다니시고 이랬던 분이니까 얼마나 또 꼬장꼬장 하시겠어요. 동네 분들하고 있잖아요. 미나토 옛날에 그리고 월남뽕이라 뽕도 치고 그러잖아요. 못합니다. 막 맨날 따지고 이래서 책이나 보고 이렇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할머니가 제가 북극점 들어가던 날 그냥 이렇게 그 전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어떤 그런 어떤 염원도 같이 그렇게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인생은 양극이다. 하나는 즐거운가 하면은 때에 따라 하나는 아주 너무 슬픈 것도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이 겪는 그런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이제 탐험을 끝나면서 이제 생각했던 거는 참 그렇더라고요. 그냥 뭐 이렇게 북극이라는 게 정말 너무너무 춥잖아요. 그러면서도 참 외로운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의 왜 후예들을 믿든 뭘 하든 간에 누군가를 향한 그런 그리움과 그리고 그 믿음 그런 것들이 사랑이 아닐까라는 어떻게 보면 제 이 탐험의 이 기록은 한 인간이 겪는 기록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탐험사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끝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얼음 위를 걷든 뭘 하든 간에 사막을 건너든 간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되고 때에 따라 힘들고 어렵지는 의지력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한 걸음 내딛는 용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끝내 이게 사람들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 탐험의 최고의 탐험은 대원들을 절대 잃지 않겠다. 대원들을 절대 다치지 않게 하겠다. 다칠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해야 되고 죽을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하고 해양 대탐험에서도 이제 저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최종열이가 누군가를 이제 알아요. 왜? 제일 늦게 나오고 그 죽을 고비에서 제일 어렵게 제가 견디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제 탐험의 종착역은 북극점에 있는 줄 알았어요. 북극점이 끝나고 제 집에 돌아와서 현관문을 탁 여는 데 있잖아요. 훈훈함을 느끼고 있잖아요. 구수한 된장 냄새가 나고 그리고 그 거실에 탁 앉으면서 있잖아요. 탐험의 출발지도 여기요, 종착역이 여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원들도 더더욱 정말 내 몸과 같이 이렇게 보호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돌려보내는 것이 탐험의 저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북극에 가서 있잖아요. 너무 추워가지고 저는 어릴 때 너무 칼국수하고 수제비를 줘가지고 있잖아요. 난 2번 다시 그런 거 안 먹겠어 막 이러고 이랬는데 사실 안 먹었어요. 왜냐면 밀가루 냄새가 나고 이래서. 근데 북극에 가서 있잖아요. 얼마나 추운지 있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끓여주는 그 칼국수가 눈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여기는 제가 좀 할게요.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 거기에서 편지를 썼어요. 물론 전달은 안 되고 제 일기장에 남아있지만 여기는 영하 60도의 세상. 모든 것이 얼어붙고 바람조차 칼날처럼 살갗을 파고듭니다. 아무리 두꺼운 옷을 껴입어도 이 추위는 온몸을 흔듭니다. 그러나 이 얼음보다도 더 아프게 다가오는 건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운 마음입니다. 어린 시절 칼국수에 물려 2번 다시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지요. 하지만 북극의 바람 속에서 그 국물 한 모금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오르던 그릇 앞에서 손을 녹이던 기억, 지금 이 끝없는 서론에 눈부신 기적처럼 다가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의 냄새 또한 마음을 흔듭니다. 푸근하게 퍼져나가던 그 향기 하나가 그 혹한의 얼음에서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 냄새를 떠올리면 눈보라가 스며드는 가슴 속에서도 따뜻한 샘물이 솟는 듯합니다. 어머님, 이곳에서는 눈물이 나려 해도 곧 얼어붙어 흘러내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얼어붙은 눈물 속에서 엄마의 온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 온기 덕분에 다시 한 걸음 내딛습니다. 해가 짙지 않는 백야의 하늘 아래 끝없이 이어지는 눈밭 위에서 저는 매 순간 엄마를 떠올립니다. 멀리 와보니 알게 됩니다.
엄마의 따뜻함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 그 사랑이 제 삶을 어떻게 지탱해 왔는지 이 차갑고 고독한 곳에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가 엄마의 품에 기대어 온몸을 녹이며 따끈한 칼국수 한 그릇을 웃으며 함께 나누는 날을 기대합니다. 아들 올림 이래가지고 제가 진짜 그때 이 글을 그냥 이대로 써버렸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 탐험이 끝나고 나가지고 제가 정말 집에 와서 엄마 오늘 저녁은 칼국수를 먹고 싶어요 이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이게 미쳤나? 칼국수나 밀가루 음식을 전혀 먹지 않았던 제가. 그래서 북극을 가가지고 이 따스함, 이 따끈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어린 시절에 두 번 다시 먹지 않겠다라는 칼국수를 먹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어머님하고 엄마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엄마와 어머니의 차이. 어머님은 뭐고 엄마는 뭘 같아요? 똑같죠? 똑같이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나이 70에도 지금도 엄마 이랬지 어머님 이렇게 안 합니다. 그 버릇없는 놈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 제가 생각하는 엄마는 어머님 이렇게 하면은 어머님하고 나하고 벌써 동급이에요. 커서. 우리가 엄마 할 때 엄마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지 엄마의 품 속에 아직도 나는 자식이지만 이렇게 성장했지만 나는 엄마 품 안에 있는 자식이에요. 그래서 엄마라고 부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걸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북극의 북극 탐험 66일의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묻지요. 또 탐험할래? 뭐 이러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스폰서가 있는 한, 여기 이렇게 써야 되겠어. 스폰서가 있는 한 포기란 없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누구나 힘들고 어렵고 못 돌아올 수도 있는데 무슨 용기가 있겠어요. 그러나 용기를 가져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흔들리는 그 쪽배기의 그 파도 속에서도 결심을 가져보자. 흔들리지 않으려고.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정말 때에 따라 나도 편안하게 살고 싶어. 그래서 진짜 어떨 때는 그냥 조용히 머무르고 싶거든요. 그렇지만 결단력을 좀 갖고 그래도 가봐야지. 그리고 때에 따라 내 자신이 내 자신, 나조차도 잘 못 믿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행동에서 그래,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될 우리의 후예들을 위해서 나도 책임감 있게 뭔가를 해보자. 나는 국가가 이런 마음을 다 가졌으면 좋겠다. 여야고 할 것 없이 이런 마음이면 우리나라는 정말 행복한 나라고 최고의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탐험에 들어가면 절대 실패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실패가 두려워서 제가 한 발 내딛지 못하는 것이 그게 가장 저한테는 두려움이자 무서움이다. 이번에 그냥 미국에 갔는데 LA 한인회에서 와서 좀 강의를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랬는데 미시건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거의 6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시차가 3시간이나 나는데요. 그래도 제가 갔어요. 가서 그렇게 하면서 안 그래도 뭐 롱비치를 가고 싶었고 그 바다를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거기도 은퇴자들이에요. 그래서 늘 지금의 70, 80이 됐지만 또 다른 꿈을 향해서 가보자. 그런 컨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최준열 대장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갔다 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은 그냥 이렇게 책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극 탐험 얼음 위에 66일. 그래서 오늘 제 강의보다 제 이야기를 듣고요. 인터넷에 그냥 오늘 여기에서 뭐 이렇게 주문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제가 책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나눠드리고 뭐 해도 되겠지만 저는 그냥 제 욕심이 있다고 하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그 돈으로 나는 남한테 이제 나이 70대 가지고서 아유 저기 선생님 돈 좀 스폰서해 주세요. 이제 이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에? 국가를 찾아가서는 제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작지만 저 책을 통해서 내가 또 다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작은 촉매제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 회장도 그런 마음을 알고 있어요. 저랑 같이 그냥 늘 함께하는 참 둘도 없는 친구예요. 사회에서 만났어요. 우리도. 그렇지만 그냥 오랜 친구가 돼서 늘 저한테는 때에 따라 뭐 없는 용기도 슬쩍슬쩍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제 책 이야기도 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오늘 얘기했죠? 집에 돌아가면 뭐라고요?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사랑합니다라고 꼭 얘기하세요.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손 딱 잡고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얘가 왜 이러지 오늘? 근데 아 정말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사람한테는 가장 좋은 과일이자 가장 풋풋하고 가장 행복함을 줄 수 있는 거고 넉넉함과 평온함이 같이 그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